안녕하십니까. SPM 리서치의 김영재입니다. 이제 터미네이터 얘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트럼프 대통령 트윗 X에다가 파월 의장에 대해서 비판을 한 거죠. ECB가 7번째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파월 의장은 항상 늦고 틀리다. 그리고 어제 시카고 이코노믹 클럽에서 발언했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전형적인 엉망진창 보고서다 이렇게 또 표현을 했고요. 뭐 이렇게 저렇게 경제가 뭐 유가도 하락하고 뭐 이제 식료품 가격도 하락하고 관세로 인해서 미국에 돈이 들어오는데 파월 의장도 협조를 해야 된다. ECB처럼 오래전에 금리를 인하했어야 되는데 아직도 안 하고 있고 지금이라도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파월 의장의 해임은 시급하다. 터미네이션. 그러면 본인은 터미네이터가 되는 거죠. 터미네이터 트럼프 이렇게 해서 검색해 보니까 이베이에서 이런 카드를 팔긴 파는데 가격이 5달러고요. 뭐에 쓰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카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터미네이트를 해야 되는 데는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게 정치적으로도 또 경제적으로도 이유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쭈루루 오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블룸버그 같은 데서도 보도를 하고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데서도 보도를 하는데 특별한 변화가 당장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은 하지 않고 어차피 페드가 독립적으로 의사를 진행시킬 것이다 이런 생각은 바뀌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닉 티밀하우스 기자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런 표현들도 있었는데 라는 식으로 또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2026년 5월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 교체하지 않겠다 그 얘기하고 또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 같은 경우도 최근에 블룸버그 TV 인터뷰에서 페드의 금리 결정에 대해서 독립성은 지켜져야 된다. 이 지지를 재확인하면서 보존되어야 하는 보석상자다. 이렇게 표현한 것을 또 보도하고 있습니다. 결국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전체 흐름에서 지금 통화정책 시즌으로 들어섰기 때문에 전체 흐름에서 우리가 좀 봐야 될 점들이 좀 많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게 이번에는 통화정책 회의가 띄엄띄엄 있기 때문에 5월 중순까지란 말입니다. 그래서 좀 오랫동안 좀 지켜봐야 될 그럴 필요가 있고 그래서 이분이 속마음이 이렇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제 스피치 하는 그 중간에서 제가 이런 표정을 한번 캡처를 해봤습니다. 이런 마음이 속마음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드는데 제가 봤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나 이분이나 이렇게 대립구도로 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 다른 중앙은행들 쪽으로 어떤 의사결정을 만들도록 유도를 하고 마지막 결정을 파월 의장에게 넘겨주는 그런 분위기를 또 만드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 X를 보면 여기 ECB가 7번째 금리 인하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오늘이란 말입니다. 방금 전에 결과가 나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타임 스케줄에 맞추고 있다는 점도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 게 아닌가. 어제 시카고 클럽에서 얘기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ECB 쪽을 보면서 한 얘기가 아닌가. 전 그런 생각도 듭니다. 한번 지금 시장 흐름 이렇게 보면은요. 나스닥 시장은 어제 안 좋게 흘러갔다가 ECB 통화정책 회의가 결과가 나오니까 이렇게 좀 오르는 모습 나타났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꺾여 내려가고 있고요. 뭐 금리 인하를 했으니까 시장의 우호적인 환경으로 이렇게 생각이 될 수가 있을 텐데 그 이후에 라가르드 총재가 프레스 컨퍼런스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중간중간에는 계속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특별한 결과를 전망하지는 않을 거라 예상이 되는데 그분 스피치도 오늘 마무리된 다음에 다시 한번 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독일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리 올랐다가 통화정책 회의 결과 나오니까 한번 뛰었다가 다시 빠지는 모습. 어제 독일 증시도 별로였고요. 반응 중에서 가장 핵심으로 볼 수 있는 유로 같은 경우가 발표 나자마자 이렇게 쭉 빠지는 모습. 그리고 오히려 이제 다시 회복하는 그 모습이고요. 달러 같은 경우는 반대 흐름이죠. 유로 빠질 때 달러는 올랐다가 다시 또 내려오는 모습입니다. 이 일봉상으로 보면 엄청 빠진 겁니다. 이게 지금 달러 인덱스가 한 98 저점 찍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일봉입니다. 위에서 보면 110에서 100 이하로 내려왔고요. 제가 이 레벨에 대해서는 뒤에서 또 정치적인 문제하고 한번 연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통화정책 회의가 이렇게 시장에 반영되고 있는 이런 모습 보면은 결국 환율하고 금리하고 연동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최근에 나타났었던 흐름 중에서 이 빨간색이 N달러고요. 푸른색이 금리거든요. 10년물 미 국채 금리요.
미 국채 금리 올라가고 엔달러 떨어지고 하는 이 모습 중에서 이렇게 서로 반대되는 모습이 나타나면 둘 중에 하나는 틀린 거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생각해 볼 때도 그렇고 최근에 나타났었던 그 배경 요인들을 살펴보면 금리가 올라갔었던 게 틀리고 달러가 맞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내려와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 내려오기 시작하는데 좀 더 내려와야 되겠죠. 금리 같은 경우가. 과연 그렇게 만들 수 있는 통화정책회의 분위기가 어떻게 이어질지 그거 오늘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흐름이 틀렸다라는 건 제가 지난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스왑 스프레드 탱크나 스프레드 거래 그리고 중국의 매도 폭탄 이런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일시적으로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고 이게 좀 비정상이고 환율로 맞춰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게 오늘 ECB 통화정책이 시작하고 이제 BOJ로 이어지고 미국 재무부의 재정계획하고 또 맞물립니다. 그 다음에 파월 의장의 FOMC 회의가 결과가 나오는 거죠. 오늘 바로 그게 시작된 것이고 이제부터 우리는 통화정책 흐름에서 경제적인 측면하고 정치적인 측면까지도 같이 고려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그 얘기를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측면에서 한번 봤으니까요. 이제 정치 관련돼서도 한번 볼게요. 어떻게 보면 이 무역전쟁이 경제 측면에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배경에 정치를 뺄 수가 없는 것이고 또 이제는 정책, 그러니까 통화정책이요. 그리고 정치 쪽도 연동해가지고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서서히 본론으로 들어간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달러 얘기하면은 이 브릭스 얘기 빼놓을 수가 없죠. 트럼프 대통령이 브릭스도 또 몇 번 거론을 하고 있고 최근에도 또 이 브릭스 쪽에서도 이 무역전쟁 관련해서 관세 정책 관련해서 서서히 얘기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기사 검색해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서방의 주류 언론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는데 미국, 영국, 싱가포르 쪽에서 인터넷으로 보도하는 그런 언론사를 제가 종종 보는데 이런 표를 그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달러에서 이탈되는 그 모습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이제 그걸 그리고 있는 건데 내용들을 보면 뭐 러시아가 뭐 스위프트에서 나오고 인도하고 러시아가 루피하고 루블로 거래를 하는 그런 모습 거기에 이제 중국이 끼어들죠. 올해부터는 브릭스 통화가 파일럿 런칭 그것을 본격적으로 논의한다라는 것이죠. 회의가 브라질에서 열립니다. 7월에요. 브릭스라고 해서 예전에는 브라질, 중국, 인도, 러시아 이런 식으로 좀 중심으로 봤었는데 그런데 여기에 이제 신회원국으로 분류되는 사우디, 이란, 아랍에미레이트, 이집트, 에티오피아 이런 국가들이 이제 참여를 하고 있죠. 이제 그런 나라들이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죠. 여기 이렇게 껴있는 나라들이요. 점차 기구가 확대되는 듯한 그런 모습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이제 이거를 대항하기 위해서 립 서비스만으로 깨버릴 수는 없겠죠.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게 통화 결제 시스템에서 그러니까 스위프트에서 달러가 차지하는 비중 그게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로 많이 올라갔지만 한 50%대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다른 통화들보다는 조금 올라온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다시 비중이 좀 회복되는 모습입니다. 올해 들어서요. 이게 달러 결제 비중이고 50%가 이제 올라간 거고요. 아까 이거는 달러만 나타난 건데 이건 다른 나라도 비교한 거죠. 유로가 좀 떨어지고 브리티시 파운드가 내려가고 중국 위안 내려가고 일본에는 비슷하고 이런 식으로 결제 비중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난 다음에 러시아하고 중국이 달러하고 유로를 기피하고 두 나라의 통화를 서로 인정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왼쪽의 표가 러시아가 수입할 때 그리고 이건 수출할 때 그때 러시아 루블하고 중국의 위안화가 차지하는 그 비중인데 전쟁 전보다 많이 늘어났죠. US 달러하고 유로는 확 줄었고요. 수입도 그렇고 수출도 그렇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빨리 끝내버리려고 하는 그 배경 요인에는 이러한 달러 결제 비중, 달러 패권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경제와 더불어서 정치적인 측면까지도 고려돼야 된다는 것이죠. 가만 내비두면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와중에서 달러 약세로 들어가야 되는 그 이유는 경제 측면에서 비용을 줄이는 부채 부담을 줄이는 그런 효과도 있고 달러가 내려오면서 금리가 내려온다면요. 지금 보고 계신 거는 달러 인덱스가 트럼프 대통령 1기 때 그 움직였었던 범위를 이렇게 푸른색으로 표시했고요.
그 이후로 올라간 모습, 그리고 러시아 전쟁 남아서 어떤 흐름이 나타났는지 이 모습인데, 러시아 경제가 전쟁 때문에 상당히 안 좋은 상태죠. 그렇다면 이걸 마무리시키기 위한 그런 조건 중에 하나도 달러를 어느 정도 좀 전쟁 시작 전 레벨로 좀 돌려줄 필요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경제 측면에서도 고려될 만하고 정치적인 측면에서도 고려될 만하죠. 전쟁 끝나게 하려면 먹고 살게 해줘야 되니까요.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는 모든 경제가 전시체제이기 때문에 무기 생산하고 뭐 이래가지고 경제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이유에 대해서 당근을 던져줘야 되니까 이런 모습도 필요한 거죠. 특히나 1기 때 레인지에 이렇게 들어가게 한다면 큰 문제가 없는 게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예전에 드렸었죠. 그게 이제 들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이 레벨 안으로요. 저는 한 이 정도 레벨까지 이렇게 가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설마 뭐 이렇게 1기 때 최저점까지 이렇게 내려가는 거는 뭐 굳이 거기까지 이렇게 보낼 필요는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까지 내려가면 물론 그것도 아주 오래전보다는 올라간 모습이긴 한데, 통화가 너무 약세를 보이면 그 역시 마찬가지로 좀 문제가 있죠. 기축통화 지위도 흔들릴 것이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너무 큰 변동성은 통화에 있어서는 미국뿐만이 아니라 상대 국가도 많이 부담스러워 하니까요. 그렇다면 이 정도 선의 움직임 한번 고려해 볼 만한 게 아닌가. 그게 미국 경제를 위해서도 또 정치적인 국면에서도 좀 고려될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리고 시간이 별로 그게 남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지금 일본하고 미국하고 무역 협상하고 있죠. 이분이 뭐 일본의 담당 장관이라고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런 사진을 찍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파워르장 관련된 EX보다 EX가 더 의미가 있는 게 아닌가, 전 그런 생각하거든요. 이제 ECB 통화정책 끝났으니까요. BOJ 통화정책으로 넘어가잖아요. 이분 여기 들어가가지고 무역만 얘기한 게 아닙니다. 환율 쪽 얘기도 하고요. 방위비 얘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 엔화가 너무 약세를 보일 수도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지적을 했다라는 것이고요. 방위비는 당연히 더 많이 부담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무역 협상하러 가서 이러한 얘기도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건 엔이 좀 더 강세를 가라. 이 붉은색 선이요. 엔 달러가 더 내려가라. 그러면은 금리도 같이 내려간다. 이 구도가 되겠죠. 주식시장보다 채권시장, 금리를 더 본다. 시장에서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것에 앞서서 통화 쪽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통화하고 금리가 별개가 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ECB 통화정책 지난 다음에 ECB는 할 만큼 한 거죠. 일단 이번에는 금리 인하 했으니까요. 차후에 어떻게 되든 간에. 그리고 이제 BOJ 차례죠. 이 사람이 베센트 재무장관도 같이 만났다라고 합니다. 베센트 재무장관이 재정계획 확정할 때 BOJ 통화정책도 결정되죠. 타이밍이 절묘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금리 인상 과연 할까? 경제 지표도 별로 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3월 관련된 지표도 나왔는데 일본 쪽 지표 별로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과연 금리 인상 할까? 그래서 시장에서는 반신반의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나타나기도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페드 같은 경우는 경제 전망을 3, 6, 9, 12 이렇게 하죠. 일본은 1월, 5월, 7월, 10월 이런 식으로 합니다. 보고서가 이때 나온다라는 것이죠. 이번 회의 때 보고서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때가 오히려 확률이 높죠. 6월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브릭스 회의가 7월입니다. 그 이전에 통화정책 회의가 일본이나 미국이나 ECB나 이번 거 말고 6월에 한 번 더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일본은 여기서 먼저 움직이는 게 난 게 아닌가, 그 생각이 들고요. 페드 같은 경우는 파워르장이 끝까지 우긴다라고 한다면 6월 가서 어떤 결정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 어느 경우라 하더라도 이 금리 쪽에 대해서 하나의 모멘텀이 될 만한 어느 정도 사이클이 일단락되어 가고 있었던 그 분위기가 다시 인하 모드로, 그게 한 번이 됐던 두 번이 됐던 다시 추진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는, 그리고 실제로 ECB에서 시작이 됐다라는 점, 그 점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통화정책과 이 환율을 놓고 보면 금리가 좀 더 내려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나타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걸 잡은 다음에 그리고 러시아 쪽을 한번 건드리고요. 그리고 러시아하고 중국 쪽 이 사이 좀 벌려주고요. 여기서 브릭스 회의로 넘어가는 것이죠. 이슈가. 브릭스 회의로 넘어가는 그 일정을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죠. 이번 아니면 다음 통화정책회의 정도, 그 정도 남아있는 것이고, 이제는 실제로 4월이 다 갔기 때문에 남아있는 이슈들, 그렇게 처리하기 쉬운 것들이 아닌데, 이제부터는 무역전쟁으로 한번 시끄럽게 만든 다음에 진짜 본론으로 들어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12통화정책은 지나갔는데 이제 BOJ 쪽 한번 보면서 일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미국의 재정정책, 통화정책은 어떻게 갈 것인지 포커스를 그쪽으로 좀 맞추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말 일요일에는 그쪽 얘기 약간 좀 더 깊이 들어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약간 늦은 시간에 동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